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싸는 동굴 수심 120m. 아시아 최고의 다이버는 고독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를 이곳으로 이끈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오래전 잊혔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반드시 살아 돌아가야만 한다. 한팅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수중동굴 탐험가로 중국인 최초로 스쿠버 다이빙, 프리다이빙, 테크니컬 다이빙 세 분야의 국제공인 강사 자격을 모두 갖춘 이다. 또한 2014년에는 블루플래그 다이빙 클럽을 창립했고 중국 전역의 동굴 지도를 최신화하며 본격적으로 동굴 다이빙 개척자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21년 9월 26일 직접 창립한 동굴 다이빙 클럽과 함께 최고의 커리어를 이어나가던 한팅은 기업의 요청을 받고 남중국해에서 과학조사를 지원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구조 요청을 받게 된다. 두안의 지우둔 천창 동굴에서 그의 절친한 친구 둥재가 탐험을 하던 중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한팅은 소식을 듣자마자 친구를 구하기 위해 모든 일정을 취소한 뒤 즉시 어선을 구해 밤새 두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곧바로 현장으로 향하였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구조 다이버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지만 구조 작업이 아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이유는 둥재의 실종 예상 지점은 동굴 수심 120m였는데 당시 구조 현장에 동굴 다이빙으로 수중 12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다이버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팅 본인이 직접 내려가 수색을 진행한다고 자원하였다. 이후 6일간의 수색 끝에 예상 지점인 120m 근처에서 둥재를 발견하면서 결국 사망한 친구의 시신을 품에 안은 채 인양하게 된다. 그런데 한팅은 당시의 시신을 곧바로 인양하지 않고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한다. 인양 과정에서 친구의 시신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압을 매우 길게 하며 천천히 올라오기로 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만약 수심 120m의 높은 압력에서 사망한 둥재를 곧바로 지상으로 인양했다간 심해에서 갑자기 지상으로 올라온 생선이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생선으로 부풀어 버리는 것처럼 둥재의 시신 또한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양을 하는 다이버의 안전을 위하여 보통은 감압 없이 바로 지상으로 시신을 올리는데 한팅은 8시간이 넘는 감압을 거치며 시신을 인양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한팅은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된다. 첫째는 깊은 수심까지도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다이버 양성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 둥재가 사망한 두안의 지우둔 동굴 시스템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원래 두안의 지우둔 동굴 시스템을 알리고 싶었던 건 사망 전 둥재의 소망이었는데 이를 알고 있던 한팅이 그의 유지를 이어받기로 한 것이다. 두안은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 북서부에 위치한 곳으로 카르스트 지형이 전체 면적의 89%를 차지하는 특이지대이다. 이 비율은 중국에서 가장 높은 카르스트 지형 비율이기도 하다. 여기서 카르스트 지형이란 석회암이 빗물과 지하수에 녹아가면서 균열이 형성되고 이 과정이 수만 년에 걸쳐 거대한 석회암 동굴처럼 만들어지는 지형이다. 이러한 생성 원리에 따라 두안 일대에는 300여 개가 넘는 수중 동굴이 발달해 있다. 그리하여 이처럼 광범위한 카르스트 동굴이 집적된 곳이라는 의미에서 두안 일대의 지하동굴 네트워크를 통칭 지우둔 동굴 시스템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 동굴 중 하나이자 한팅의 절친이 사망하기도 했던 지우둔 천창 동굴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펼쳐진다. 지우둔 천창 동굴은 겉보기엔 에메랄드빛 맑은 연못 정도로 보이지만 잔잔한 수면 아래로는 아직 그 누구도 끝에 도달하지 못한 깊이가 존재한다. 실제로 과거 소나 탐사를 통해 최대 수심이 300m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 아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강과 연결되었을 거라는 의혹도 존재한다.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첨단 로봇을 넣어서 동굴의 바닥까지 도달하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수심 170m를 넘어선 지점부터 발생하는 알 수 없는 안반의 움직임과 너무나 복잡한 구조로 인해 계속해서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지우둔 천창 동굴은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수중 에베레스트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 동굴의 지형은 남쪽과 북쪽 각각의 입구가 있지만 대부분의 다이버는 남쪽만 이용한다. 다이빙 특성상 공기통을 포함한 많은 장비를 옮겨야 하는데 주차장과 등산로가 남쪽 통로에만 개발되었기 때문이었다. 남쪽 통로의 수면에서 40m까지는 태양빛이 직접 도달하는 개방 구간으로 초보 다이버들에게도 문제가 없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까지는 입구로 치지 않는다. 40m 넘어간 지점에서 본격적인 동굴 입구가 시작되는 것이다. 수심 40m를 지나가면 20m 길이의 수평 터널이 이어지며 50m 지점에 이를 수 있다. 50m를 넘어서면 넓은 수직 우물이 120m 깊이까지 뚫려 있다. 그리고 이 아래 구간부터가 지우둔 천창 동굴의 난이도를 극악으로 올리게 되는데
이곳의 부드러운 석회암 표면은 물살에 의해 침식되어 매우 미끄럽다. 또한 표면에 진흙이 가라앉아 있어 실트아웃 발생 시 전방 가시거리가 30cm 미만으로 떨어지기에 다이버가 단 한 번만 표면과 부딪혀 실트아웃이 발생하면 그 순간부터 방향감을 상실해 상하좌우의 구분이 어려워져 길을 잃고 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익숙했던 방에서 눈을 감고 모든 가구와 문의 위치를 바꾼 뒤에 탈출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2014년 베테랑 다이버인 왕타우가 이 120m 구간에서 미끄러짐 사고로 실트아웃이 발생해 가이드라인을 놓쳐 사망한 바 있다. 또한 한팅의 친구인 둥제도 120m 수심인 이곳에서 길을 잃어 사망하였다. 그러나 한팅은 수중 동굴 다이버 중에서도 압도적인 실력의 소유자였고 2023년 4월 27일 지우둔 천창 동굴에서 지도 최대 깊이 234m를 넘어 277m까지 잠수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동굴의 가장 깊은 심도에 도달한 최초의 기록이었으며 동시에 아시아 전체 동굴 다이빙 수심의 신기록 갱신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277m까지 가이드라인을 연장했는데 연장된 가이드라인에는 DJ라는 표식이 적혀 있다. 이는 그의 친구 둥제의 이니셜로 그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팅은 이후에도 지우둔 천창 동굴에서 훈련을 하던 중 길을 잃어 고립된 2명의 다이버 연수생을 찾아 구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짐으로써 한팅은 중국 다이빙계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그의 목표대로 지우둔 동굴 시스템의 명성 또한 올라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본인과의 약속 그리고 지우둔 동굴 시스템을 더욱 알리기 위해 다이빙 수심 기록 수립에 매진하게 된다. 당시 그가 도달한 277m는 세계 기록인 286m에 불과 9m 모자란 깊이였고 이보다 더 깊은 수심에 도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와 그의 동료들 또한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팅은 달리는 전체였고 그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 이후로도 한팅은 쉬지 않고 깊은 수심 다이빙에 계속 매진하였고 277m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고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 기세를 몰아 곧바로 같은 해 가을 2023년 10월 12일 저녁에 수심 286m 세계 기록을 넘어 수심 300m에 도전하도록 한다. 그는 도전 시간을 해가 지고 난 오후로 정하였는데 시간을 저녁대로 고집한 이유는 둥제의 생일 10월 13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리기 위함이었다. 기록 도전 장소로도 역시 지우둔 천창 동굴을 선택하였다. 이는 세간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깊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신경학적 반응에 의해 위험할 수 있는 세계 기록 도전에서 장애물이 없이 뻥 뚫려 있는 자카통과 같은 싱크홀이 아닌 복잡한 수직, 수평 통로로 이루어진 데다가 동굴 지도조차 완성되지 못한 지우둔 천창 동굴을 고른 것은 사실상 생명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팅의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첨단 과학으로도 도달하지 못한 지우둔 동굴의 바닥을 최초로 도달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것을 소재로 지우둔 천창 동굴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겠다는 회사들의 러브콜을 잔뜩 받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두 안의 동굴들을 알릴 수 있을 기회였다. 2023년 10월 7일 4개월의 준비기간이 끝나고 세계기록 도전을 불과 5일 앞둔 시점에 한팅은 최종 리허설 격인 사전 잠수 준비에 나섰다. 이날은 국경절 연휴 마지막 날로 관광객들도 빠져나가 동굴 주변은 한적했고 하늘도 청명했다. 한팅은 자신의 팀원들과 픽업트럭에 장비를 가득 싣고 천창 동굴로 향했다. 한팅이 이날 동굴에 들고 들어갈 것은 세대의 CCR 장비였다. CCR은 통칭 폐쇄식 순환 호흡기로 날숨을 정화해 재순환시키므로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 제어만 잘 된다면 매우 오랜 시간 잠수가 가능하다. 주 장비 외에 예비용 CCR 2대를 추가로 휴대하여 혹시 모를 호흡가스 부족 사태나 장비 고장에 대비한 것이다. 그의 기본 CCR 세트 하나만으로 최대 10시간까지 수중 체류가 가능하며 여기에 추가 CCR 2대가 더 있었으니 이론적으로는 하루도 넘는 시간도 버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수중 작업에 참여할 인원은 한팅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바로 말레이였다. 말레이는 한팅의 제자로서 둥제가 사망한 뒤 한팅의 다이빙 파트너 역할을 자주 맡아온 젊은 다이버이다. 또한 말레이 역시 수년간 두한 지역 동굴들을 잠수해온 경험이 있어 한팅을 보조할 적임자로 여겨졌다. 이날 한팅의 목표는 5일 뒤에 10월 12일에 있을 세계기록 도전에 앞서 동굴 내부 환경을 정비하고 통신장치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임무가 계획되어 있었다. 첫째, 여러 해 동안 많은 탐험가들이 설치해놓고 방치한 낡은 가이드라인들을 회수하거나 재정리하는 작업이었다. 동굴 다이빙에서 가이드라인은 생명줄과도 같아서 다이버들은 동굴로 들어갈 때 출구까지 이어질 나일론, 안전 로프를 설치하고 중요한 지점마다 매듭으로 고정하거나 형광 표식을 달아둔다. 그러나 지우둔 동굴에는 그간 여러 팀이 남긴 줄들이
얽히고 끊어진 채 흩어져 있어 탐사에 방해가 되고 있었다. 한팅은 이러한 불량 라인들을 제거하고 필요한 구간에 새 로프를 단단히 설치해 앞으로 자신을 비롯한 탐험가들이 더 안전하고 깔끔한 동굴 환경에서 다이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둘째 임무는 동굴 안에 깊이 120m까지 수중통신 광 케이블을 설치하는 일이었다. 이는 장차 이곳을 탐사할 다이버들이 수중에서 지상 지원팀과 실시간 교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첨단 장비로 케이블을 따라 음성통신이나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두 안에 있는 많은 동굴들의 명성까지도 올리고 싶었던 한팅팀은 세계기록 도전 당일에 이 장치를 활용해 잠수 과정을 생중계할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다. 따라서 10월 7일의 사전 잠수는 본격적인 리허설이라기보단 비교적 단순한 작업으로 여겨졌다. 목표 수심도 말레이는 50m, 한팅은 120m 부근 정도에 한정되어 있었고 이 정도 깊이는 277m까지 내려가 본 한팅에게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었다. 오후 8시 20분 한팅과 말레이는 작업 예상 시간을 총 3시간으로 정한 뒤 곧바로 입수한다. 동굴의 입구는 맑은 청록색 물빛을 띠고 있었으며 입수 직후에는 실트 아웃 같은 현상도 없어 시야가 비교적 좋았다. 저녁이 되었지만 수중 조명과 헤드랜턴 덕분에 근처 시야 확보에도 문제가 없었다. 한팅은 밧줄 뭉치와 통신 케이블을 휴대하고 선두에서 깊은 쪽으로 천천히 헤엄쳐 내려갔다. 말레이는 뒤따르며 50여 미터 지점까지 동행하고 한팅의 진행을 보조했다. 그리고 말레이는 50m 지점에서 멈춰서고 한팅은 계속해서 내려간다. 한팅은 내려가며 기존에 설치되었던 안전 로프들의 상태를 점검하였고 손상된 로프들을 잘라내고 회수하기 시작했다. 오랜 기간 방치되어 여기저기 엉켜있던 나일론 줄들을 한팅은 침착하게 정리하여 한 곳에 묶어 두었다. 이어서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필요한 구간에 설치했다. 바위 벽마다 단단히 매듭을 묶고 형광 표지판도 규칙적으로 달았다. 이는 훗날 뒤따를 탐험가들을 위한 한팅 나름의 이정표였다. 또한 갖고 들어간 120m 길이의 통신선을 동굴벽을 따라 케이블을 펼치고 고정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이 모든 작업은 한팅에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기에 그는 차근차근 임무를 완수해 나갔다. 한편 말레이는 50m 부근에서 한팅을 지켜보다가 한팅이 계속해서 내려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본인의 작업을 시작했다. 그 또한 케이블과 이정표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작업 초기 상황은 순탄했고 모두가 본인들이 세운 타임테이블에 맞춰 착실히 움직이고 있었다. 밤 11시 말레이는 본인의 작업을 완료하고 수면 위로 복귀하였다. 그리곤 휴식을 취하며 동료들과 한팅의 복귀를 기다린다. 그런데 기류가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한다. 그들의 작업은 3시간을 예정했으므로 8시 20분에 입수한 한팅은 11시쯤엔 밑에서 감압을 하며 비신호를 보내야 했으나 아직도 한팅의 상승 신호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팅은 프로 다이버로 잠수 예정 시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철저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밤 11시 20분이 지나도 수면은 여전히 깜깜했고 한팅이 손전등으로 쏘아 올리기로 한 상승 신호는 보이지 않았다. 혹시 작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장의 분위기는 나빠졌다. 한팅과 지상팀 사이의 통신은 사실상 두절된 상태였다. 그가 설치 중이던 통신 케이블은 아직 완전히 가동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수중 상황을 알리는 유일한 수단은 한팅 스스로 올라오는 것뿐이었던 것이다. 밤 12시가 되자 수면 위에서는 초조함이 번지기 시작했고 말레이는 잠시 더 기다리다 긴급 대응에 나섰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직감 아래 즉시 수색 잠수를 감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미 한팅의 예정 상승 시각을 1시간 넘긴 10월 8일 0시경 말레이는 팀원들과 장비를 다시 차고 어두운 물속으로 진입했다. 그들의 임무는 한팅을 찾아 구조하거나 최소한 어떤 흔적이라도 발견하는 것이었다. 최대한 동굴 깊은 곳까지 내려갈 생각으로 가이드 라인을 따라 탐색을 시작했다. 그러나 말레이의 잠수 한계 깊이는 한팅만큼 깊지 않았다. 그는 약 40m 아래 동굴 입구를 통과해 70m 부근까지 내려갔지만 그것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깊이였다. 더 아래로는 한팅이 지나가면서 발생시킨 실트 아웃이 진행되고 있어 진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 수색 잠수에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발견되었다. 수심 약 70m 지점에 암벽에 무언가 매달려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간 말레이는 깜짝 놀란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팅의 CCR 장비의 한 세트였다. 한팅이 들고 들어간 세대의 CCR 중 예비용으로 남겨두었던 제3의 CCR이 고스란히 암벽 돌출부에 걸린 채 남아있었다. 외관상 고장도 없고 완전한 상태로 남겨진 장비였다. 한팅처럼 노련한 다이버가 임무를 끝낸 후에 자신이 쓸 장비를 그 자리에 두고 올 리가 없었기 때문에 말레이는 그 장비를 보는 순간 그가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다.
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CCR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10월 8일 새벽 2시 말레이가 물 밖으로 다시 올라왔다. 한팅의 상승 예정 시간으로부터 이미 3시간 이상이 경과한 때였다. 몇몇 동료가 말레이에게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말레이와 다른 동료 다이버들은 수중 사정을 좀 더 면밀히 공유한 후 추가 수색을 시도해보기로 합의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골든타임이 많이 지났지만 경찰이 오게 되면 동굴을 폐쇄하여 더 이상의 수색을 막을 것이므로 한팅의 사망이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었다. 보통의 다이버들이라면 이 시점에 사망이라고 확정을 지어도 무방했지만 그들은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다름이 아니라 상대는 중국 최고의 다이버 한팅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아직 예비 CCR 한 대를 몸에 지닌 채일 것이므로 최대 20시간 넘게 생존해 있을 수 있었다. 동료들은 그가 아직 어딘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서로를 북돋웠고 어쩌면 동굴 깊숙한 어딘가 에어챔버를 찾아 잠시 대피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까지 나왔다. 결국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고 남은 인원들은 혹시 한팅이 자력으로 올라올지 몰라 그대로 수면을 감시하며 밤을 지새웠다. 10월 8일 오전 8시 아침까지 수색을 해도 한팅을 발견할 수 없었던 그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역 응급구조대에 연락을 취했다. 현장에 도착한 응급관리국 직원들은 즉시 천창 동굴 일대를 출입금지시키고 사고 발생 보고를 접수했다. 10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중국 각지에서 모인 동굴 다이빙 전문가들이 그대로 지우둔 동굴에 입수하여 수색을 벌였다. 이들은 한팅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온 뛰어난 테크니컬 다이버들이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한팅이 내려갔던 120m 심연까지 도달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동굴 내부 상황도 이미 험악하게 변해 있었다. 갑작스런 대규모 인원 투입으로 물 흐름이 변했는지 일부 구간에는 심한 탁수와 급류까지 발생해 수색에 애를 먹였다. 다이버들은 몸을 가누기 위해 필사적으로 물살을 박차했고 그럴수록 실트아웃에 의해 시야가 다시 흐려지는 악순환을 겪었다. 10월 9일 저녁 실종 발생 후 48시간 현장에 남아있던 한팅의 동료들과 소식을 듣고 온 그의 가족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웠다. 이론적으로 CCR의 폐쇄 회로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고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기절해 있다면 기체 소비가 적어 하루 가까이 생존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었지만 이제는 동굴 내부의 미탐사 에어챔버에 진입해 살아있다는 기적 외에는 그의 생존 가능성은 없었다. 10월 10일 이날은 한팅의 47번째 생일로 가족들은 생일 전날 밤부터 케이크를 준비해와 한팅이 좋아하던 초콜릿 케이크를 조용히 동굴 곁에 놓았다. 케이크 위에는 생일 축하해 너가 있고 싶어하는 그곳에 있기를 이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이는 그가 곧 살아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그가 사랑했던 곳에 편히 잠들길 바란다는 의미였다. 이때까지 어느 다이버도 지우둔 동굴의 100m 이상의 수심에는 도달하지 못하였고 그들은 결국 수중 로봇 ROV 2대를 투입하기로 한다. 카메라와 센서가 장착된 ROV는 유선으로 지상과 연결되어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기기로 수중 탐색에 사용되는 첨단 로봇이다. 이로써 드디어 다이버들이 접근할 수 없던 100m 깊이의 심층부 탐색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즉시 ROV를 작동시켜 수색을 시작하였고 로봇 투입 후 약 1시간 남짓이 지났을 때 모니터 화면에 무언가 희미한 형체가 포착되었다. 로봇은 동굴 안쪽 경사면을 따라 117m 깊이까지 내려갔는데 그곳 좁은 틈 사이에 잠수복을 입은 사람 모양의 물체가 걸려 있었다. ROV 조종수는 로봇을 천천히 접근시키며 카메라로 확인했고 그동안 모두가 찾아 헤매던 한팅으로 추정되는 시신임을 식별할 수 있었다. 한팅은 수중에서 두 암벽 사이에 몸이 끼인 듯한 자세로 움직임 없이 정지해 있었다. 아마도 탈출을 시도하다 좁은 통로에 옷이나 장비가 걸려 빠져나오지 못한 채 최후를 맞은 것으로 보였다. ROV가 촬영한 영상에 찍힌 한팅의 모습을 지켜본 동료들은 슬픔에 잠겼다. 기적을 바라며 기다린 동료의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 남은 숙제는 누가 저 깊이까지 들어가서 한팅의 시신을 인양할 수 있느냐였다. 2023년 10월 25일 오후 6시 33분 두안현 응급관리국은 공식 통보를 통해 수중 스마트 로봇이 한팅의 시신을 성공적으로 인양하여 지상으로 운반했고 신원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그토록 애를 먹였던 인양 작업은 최종적으로 수중 로봇 ROV를 이용해 이뤄졌다. 사고 발생 후 18일째였다. 한팅의 시신이 수습됨에 따라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분석 작업이 이루어졌다. 시신은 즉시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부검 절차를 거쳤는데 중국 당국은 한팅의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 소견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저 초기 조사에서 큰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구조 전문가들과 잠수 동료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이 제기된다. 이 중 하나는 한팅이 발견된 지점이 과거에도 치명적인 사고가 반복되었던 그 수심 120m 부근이라는 것이다. 2014년 베테랑 다이버 왕타우가 이 구간에서 미끄러지며 가이드라인을 놓쳐 실종되었고 한팅의 절친한 동료였던 둥재 역시 같은 위치에서 길을 잃고 사망했다. 결국 3명의 숙련된 다이버가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은 이 구간 자체에 알려지지 않은 구조적 또는 심리적 위험 요소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조류도 없고 평소엔 비교적 안정적인 이 지점에서 왜 유독 베테랑 다이버들이 연이어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명확한 설명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다른 수많은 다이버들의 영혼이 그를 붙잡았다고.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는 따로 있다. 한팅은 당시 케이블을 설치하며 내려가고 있었다. 케이블을 설치하느라 필연적으로 벽면과 가까웠던 한팅은 벽면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주며 바위들의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결국 그러던 중 작은 바위가 떨어지며 대규모 실트아웃을 일으켰고 그런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놓친 한팅은 라인을 다시 찾기 위해 수색을 진행하다가 좁은 통로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 장비가 바위 틈에 끼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당황한 나머지 호흡을 조절하지 못해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이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신 발견 당시에 한팅이 두 암벽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점은 그가 통로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립되었음을 뒷받침한다. 한팅 정도의 실력자가 틈에 끼인 정도로 호흡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 경우 한팅은 이미 설치 작업에 의해 숨이 가빠 호흡 패턴이 무너지기 쉬웠던 것이다. 이는 가진 CCR의 산소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누적과 고압신경증 후군 등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었고 복합적인 증상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의식을 잃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수심 300m에 도전했던 전설적인 다이버 셰크 엑슬리도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 중독 가능성이 지적된 바가 있었기에 한팅의 경우도 산소는 충분했지만 올라오지 못했다는 정황에서 급격한 이산화탄소 축적이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한팅의 꿈은 이 두안 지역을 다이빙 대표 휴양지로 하여 자신의 절친 둥재의 넋을 두르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는 지난 수년간 두안의 수십 개 동굴들을 잠수하며 특성을 기록했고 각 동굴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별 5개 척도로 평가하여 다이버 커뮤니티에 공개해 많은 다이버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했다. 또한 그의 죽음으로 인해 아시아 신기록 다이버조차도 실패한 동굴이라는 타이틀이 지우둔 천창 동굴에 붙었는데 이 타이틀은 결국 더 많은 동굴 다이버들의 도전 욕구를 불태워 지금 지우둔 천창 동굴은 두안 최고의 다이빙 명소가 되었다. 그는 결국 죽음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